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어서 봅니다. 307페이지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307페이지 1번에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요. 양가로 1번 실제 양도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영세원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요. 양가로 2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취득 당시 필요경비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자,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실제 취득한 가액이 어떤 거냐? 자산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으로서 매입 원가 밑줄이요. 또는 건설했을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의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세 및 중개보수, 건설자금 이자 등 기타 일체 취득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되어 있죠. 미술자격. 근데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 같은 세금은 포함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핵심 요약해서 이제 좀 정리해 드릴 건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음 순환 심화 과정부터는 제가 그 핵심 요약 자료를 여러분들 배부하고 핵심 요약 정리,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 자료를 배부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그 문제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나중에 처음에 이번 기본 과정을 한번 편하게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압축해 가지고 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심 요약해 드리고 조류를 나가고 문제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 카페에 오시면은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 있어 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도 있고 안 배운 내용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걸 보시라고 했는데 다운 안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데 보니까 안 받아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자료를, 그래서 다운 받아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거기 취득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종부세 등 보유세는요. 자, 재산 보유시에 부과된 그 보유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요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그 위에 308페이지 맨 꼭대기에 취득세 및 중개보수 있잖아요. 그 취득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여러분. 자,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던 중개보수 이런 거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건데요. 동그라미 4번만 한번 볼게요. 이자액 상당액 한번 보세요. 이자액 상당액. 동그라미 4번에서 이자액 상당액. 기억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합니다. 쫙 밑줄인데요. 체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거래 대금이 3억이에요. 근데 대금을 2년 동안 매달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자. 그 대신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는 15%로 하자. 그럴 때 이자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였죠? 이런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포함합니다. 이것도 내고 취득하니까. 근데 다만 니은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 연체이자, 지연이자 있죠?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밑줄 쫙이요. 그리고 보조단에 보니까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한 대출금이자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죠? 네. 한 분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현금 부자들이라 그냥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다 집 샀고 만다. 자, 이런 대출금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또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이 전혀 볼 필요 없고 눈길 주지 말고 제가 밑줄 긋은 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액을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이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수선비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도 미줄인데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일수 지출한 비용이요.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09페이지 보조단을 보니까 자본적, 오른쪽이요. 보조단.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인정 요건. 이런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만 인정됐었는데 지금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죠.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 요즘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그래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근데 잠깐 또 들어보시면 취득세나 그 옆에다 써놓으셔도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 없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얘네들은 필요경비로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써드릴까요?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잃어버렸어도요, 여러분들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 잡다한 것들 나중에 쭉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6번에 보니까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의 사업비용과 밑줄이요. 또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밑줄은 수익자 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이렇게 부담금이란 말 들어간 것 중에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같은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합니다. 밑줄 쫙이요.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밑줄 쫙이요.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 같은 것은 매입하자마자 바로 금융기관 등에 팔아요. 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속칭 월입강 비용 발생하죠. 액면가만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액면가보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 발생하는 채권 매각차 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기익재량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자손을 한도로 한다 밑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의 매각자손을 한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양도득세 신고 대리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또 중개사를 팔았다. 소개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는데 311페이지 310페이지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이번 순환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포함되지 않는 항목 310페이지 맨 아래 연체이자, 위약금, 차입금, 즉 대출금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수익적 지출액.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수익적 지출액 옆에다가 예를 한 가지 적어 놓으세요. 뭘 적어 놓냐면 도장 비용, 방수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등 써놓으세요.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이런 건데 하여튼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등 적어놓고요. 이런 것들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하지 않고요. 택지 초과 세부담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도 간접 비용에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옛날에 냈던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내가 그 자산을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 증여세도 이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이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자, 실력 체크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과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의 취득가액, 자, 용도 변경에 지출한 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5번 재산세. 재산세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가 취득세 같은 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 수익적 지출액,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2번입니다. 고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한번 볼게요.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의한한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옳고요. 2번 봅니다. 2번은 조금 지금 28회 시험 때 하고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데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데 이게 지금은 세무표죠. 어떻든 간에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인정되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 지출사실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옛날에는 적격증비라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꼭 수치 보관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는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요 2번 지문은 좀 세모표입니다. 28회 때는 맞는 지문인데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지금은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도 필요경비 인정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모표입니다. 나머지 3번 지문은 지금 안 배운 내용이고 넘어갑니다. 312페이지 보니까요. 312페이지 보니까 312페이지 4번 지문을 보니까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아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토지개발, 국민주택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차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여기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아까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상대방에 상관없이 땡, 한도 없이 땡입니다. 자, 전액 양도비용 아니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뒷동네가. 5번입니다. 취득세는 납부용승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납부용승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다는 거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심화과정 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방법에 의한 양도채액 계산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실제 취득,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에서 배울 게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제 취득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채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실질 취득한가액이 불분명해. 그러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아까 취득가액을 어떻게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추계해서요. 어떻게 추계하느냐? 매, 감, 환, 기를 적용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납세문자 신고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이걸 공제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거래요.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을 적용해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걸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양도세 계산 구조 속에서 용어를 익히면서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만약에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이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지 않았냐 대략적인 것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이런 거 포함하는데 또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포함해.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또 취득가액에서 주택 구입 대출금이자라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본적 지출액,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 포함해. 근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도장 비용, 방수 비용 같은 거 포함 안 하고. 양도 직접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공증 비용, 중개 수수료 이런 거 포함하는데. 예? 근데 또 토지개발 채권, 국민택 채권 같은 것을 만기 전 양도하면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포함해요. 근데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 같은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그런 것들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것을 수치 보관,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계좌의 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 돈 보냈다는 거, 공사대금 보냈다 이런 것들 입증되면 계좌 이체 등에 의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취득가액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정해 그러면 그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필요경비 예산 공제기라는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넘기시고 눈길을 주지 말고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기준시가도 나오는데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했어요. 지금 오늘은 우리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만 우리 공부했고요. 자, 그럼 양도차익 구했으면 장기 보유병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는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 어떤 건지 318페이지요. 계산식은 차장소인데요. 그 1번 장기 보유병제 봅니다. 장기간에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높은 세를 중받음으로써 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결집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병제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한번 볼게요. 공제 취지는 오늘까지만 설명할 건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공제 취지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 주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결집 효과라는 게 생기고요. 결집 효과. 이 결집 효과라는 것을 완화시켜 준다고 한다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 준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할 때 있잖아요.
이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보유기간 동안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주제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다 보면 보세요. 보유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분이 더 쌓이게 돼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분이 많이 쌓여서 장기 보유자가 단기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생겨요. 이런 것을 결집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결집되는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동결효과라고 합니다.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효과를 방지하고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또 명목소득만 대다시 커지게 돼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실질소득 변화가 오면 돼서 명목소득을 제거하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브라보콘의 가격이 25년 30년 전에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면 중구난방인데 대체적으로 한 150원 정도 했대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더 중구난방인데 대체 권장 소비자가는 한 1,500원 정도 한대요. 1,500원. 그럼 물가가 한 10배 뛰었죠? 예. 그러면 25년 30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그동안 물가 상승분 생각하고 그다음에 땅값 10배 그러니까 브라보콘의 물가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으니까 그동안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 생각하고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고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자 그다음에 우대해 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만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줄글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공제 대상부터예요. 자, 봅니다. 장기 보유등재 공제 대상은요. 토지 건물 밑줄이고요. 토지 건물 밑줄이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합원 입주권 밑줄이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밑줄. 근데 가로도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밑줄이고 으로써 그 자산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럼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등재 대상이 됐는데 얘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겠죠.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종전주택이 있어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 부십니다. 자, 그리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겠죠, 나중에. 예.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등재 대상이 됐는데 문제는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예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장특공제 대상은 이따가 정리해드리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계속 보니까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으며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3년 미만 보유하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밑줄인데 이것을 나중에 표로 제가 다 정리돼 있어요. 제
핵심 요약 정리를 보면 제 카페에서 좀 정리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은 여러분 봅니다. 공제 대상요. 공제 대상은 대상과 공제 대상 아닌 것을 한번 볼게요. 공제 대상 아닌 거요. 먼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받을 수 없어요. 국외 소지하면 안 돼요. 자, 국외 소지 자산은 배제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같은 것은 안 돼요. 안 해줘요. 항상 여러분이 장기 보유 통제라는 지문을 시험에서 보면은 항상 반사적으로 3년 보유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항상 3년 보유를. 자, 항상. 그 다음에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되고, 항상 3년 이상 보유를 머릿속에 장기 보유 통제 지문이 나와? 그럼 바로 3년 보유, 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이때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배제했었지만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도. 그 다음에 포함이고, 비사업용 토지 포함해서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안 돼요. 자, 배제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조정상 지역이 어떤 건지, 또 현재 조정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서울하고 수도권은 몇몇 지역 빼놓고 그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 있죠? 1세대 다주택은 100주택자도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2주택과 3주택을 제가 구별해 놨냐면, 사실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세되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과 3주택은 요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시험용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장기보증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또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요. 근데 공제 대상 제외되는 거, 국외 소지 자산은 안 돼요. 아무리 곳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뭐라 신경 써서 장기 보유 유도해 줘요? 국외에서는 안 돼요. 또 미등기양도하면 배제돼요. 3년 이상 보유지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돼요.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 안 돼요. 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요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장특공제 공제 취지만 이해하고, 취지 이해하고,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만, 요 표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액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오늘은 맛배기로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자, 보시니까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319페이지요. 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비과세 배제하거든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하여튼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작년까지는
그냥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연수에 8%씩 무조건 적용해서 공제를 해줬었어요. 근데 올해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줬어요. 거주 안 했어도. 근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연 4%씩 공제를 해줘요. 예?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못 받아요. 3년 이상 보여야 되니까. 근데 거주기간은 특이하게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거주를 3년을 못했어도 2년 이상 3년 미만일 때 8%를 공제해줘요. 보유연수에 4%씩 해가지고 4, 2, 8 이렇게. 그 다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또 거주를 한다. 거주도 그렇게 했다. 똑같이. 그러면 보유연수와 거주연수에 따라서 각각 4%씩 공제해 주니까 4, 32, 4, 3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4%씩 공제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줬었는데 거주기간 안 따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40, 거주기간별 공제율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양도세 과세나 일세주택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 6. 만약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공제를 해줘요. 자, 6에서 30%까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자세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은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보유연수의 2%씩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 6, 15년 이상이면 30%까지 6에 30% 공제해 주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1세대주택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줬었어요. 보유기간만 갖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이렇게. 근데 왕창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유기간별로 연수에 4%씩, 거주기간별로 연수에 4%씩 공제해 준다는 거 따로따로 나눠서. 그래서 거주를 하나도 못했어요. 보유만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럼 40%만 공제받아요. 자, 이런 거라는 것만 개정된 거 취지만 한번 보고 가시고요. 제가 다음에 정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장특공제 취지를 이해하고 공제상 인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알고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옵니다. 어딜 보시냐면 어디 나오냐면 물론 우리 교재 보니까 320페이지에 장특공제 배제되는 게 또 나와 있어요. 자, 70% 세율중들은 미등기한우산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 국외소재자산 배제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배제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실력 체크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한다? 배제입니다.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장기 보유통제상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죠? 토지 건물.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은 올해부터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공제를 해주는데 왜 틀렸어요 이거? 자, 3년 보유. 항상 몇 년은 보여야 돼? 3년 이상은 최소한 보유해야지 장특공제 받는 거지.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이든 거주기간별이든 못 받아요. 3년 보유를 못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장기 보유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그냥 보유 연수에다가 그냥 보유기간별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씩 공제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다. 토지 건물은 일반적으로는 보유 연수에 공제를 몇 %씩? 2%씩 적용해. 그러니까 24%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정교하게는 다음에 또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필 차장소 양도 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이제 가필 차장소 양도 소득 금액 구했고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양도 소득 과세표준 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공제를 보니까요.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320페이지 맨 아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소기과입니다. 그럴 때 321페이지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저 세법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처음에 하는데 하필이면 그죠? 그렇지만 한번 저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 배워가는 의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장기 보증자와 다르게 밑줄입니다. 과세 대상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밑줄. 자, 미리 딱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밑줄입니다. 자, 이때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밑줄이고,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2번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에서 1년에 250.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올해 동그라미 3번 아래에다가 4번 신탁수익권.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주자가 부동산도 팔고 같은 해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고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도 팔았어요.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각각 250씩이니까 최대 얼마? 1,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다만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그 감면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밑줄 쫙입니다. 계속.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양도 기본공제는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준다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냐면 자,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요때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갑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 네? 자, 봅니다.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기본공제 여기서 받을 수 있죠? 250. 근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는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에요. 또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줘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이번엔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 여기 교재는 없었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만?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 50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얼마? 200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번엔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또 건물을 양도했고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이 사람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했어요. 골프회원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만 원이요.
주식 양도, 부동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또 신탁수익권에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하면서 주식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니까 200만 원. 골프형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250이니까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골프형권 양도식 기본세 받을 수 없어요.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본세. 자 됐습니다. 하여튼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322페이지 있죠? 이것은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울 내용이에요.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울 내용이고 지금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가 또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쫙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요 지금.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329페이지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그래서 329페이지 양도세 산출세액이요. 이제 가필 차장 소기과 해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그럴 때 세율은요.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양도세 세율이 올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 어떤 게 개정이 됐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일반적인 자산은 똑같아요, 종전하고. 그래서 오늘은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미등기양도하면 70%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요, 부동산에 관한 걸 일반적인 애들은 등기됐다.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예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올해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가지고 작년까지는 6에서 42%였다가 올해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서 6에서 45%까지 과표구간 8단계로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적용돼요. 누진세율이. 근데 단 거기 2016년부터 저 표 아래 나뭇잎 표시를 보세요. 비섬용 토지는 기본세율 6에서 45%.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은 6에서 45%를 초과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16%부터 55%까지 적용돼요. 비섬용 토지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양가로 2번을 보니까요.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세율입니다. 자, 보시면 미등기양도에 따라 다 70%인데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요. 70%예요. 분양권 70%예요.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60%인데 분양권은 1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2년 보유하더라도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60%.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 분양권 70%. 1년 이상 보유했어 무조건 60%입니다. 2년 보유했어도.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예요. 근데 이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냐고요?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뭇잎 표시를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30%를 할증해요. 종전 5월 31일까지는 조정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 같으면 기본세율에다가 10%만 할증하고 3주택 이상자는 조정상 지역 내에서 20%만 할증하는데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20% 기본세율에다가 그 다음에 3주택자는 30% 할증해요. 그러니까 3주택자는 36%부터 2년 이상 보였을 때 36%부터 몇 프로예요? 75%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무지하게 세금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 나중에 정교하게 우리가 좀 볼 거지만 오늘은 그냥 세율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특히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31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가 양도했을 때 기본수율에다가 이렇게 할증하는 거, 20%, 30% 할증한다는 거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지 말고 과감하게 세율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양도세 세율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340페이지로 갑니다. 340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들 목 운동 다시 공들여서 목 운동 다시 한번 반대로 돌리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매주 수업하는 곳에서는 8주 수업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를 2주 반, 거의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2주 반에 걸쳐서.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냥 이걸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힘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공부는 또 질질 끄는 것보다는 한 번에 또 쫙 한 번 그냥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쫙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쫙 한번 훑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뭔지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미등기 전매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높죠?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요. 먼저 불이익사항을 알아둡니다. 1번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다 체크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합니다. 또 장기보증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실래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이에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예를 들어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 건물이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양도가액이 만약에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얼마예요?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지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억.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배제하죠?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소득금액과 과세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게 눈꺼풀이 눈 감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좀 졸립다는 느낌인데 오늘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잘 하다가 이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구만. 아까는 고개 끄덕이면서 잘 듣더니 이제 슬슬 과부하가 걸리죠?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그렇지. 용량 초과해 돼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한번 버텨보셔야 되는. 자,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소득금액과 과세금액 일치해.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건 뭐가 돼?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라고요? 1억이에요. 산출세액을 구해보라고 했으면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70%예요. 미등기 양도하면 70% 양도세 세율. 아까 살짝 봤는데.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7천만 원이요. 자,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고? 1억이고.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번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또 나중에 배우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다만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라는 것을 3%를 인정해요. 등기된 토지 건물은. 근데 미등기 양도하면 0.3% 이렇게 불이익이 있어요.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봐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밑줄입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당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불이익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등기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 때문에 미등기양도했어요.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양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을 의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미등기양도가 뭔지 알고 말뜻을 이해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파는 건데, 미등기양도하면 불이익사항만 오늘 기억합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그래서 양도차익과 과세금액 일치하고 또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342페이지 제5절 양도세 납세 절차 별표시 3개입니다. 양도세는 납세 절차는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이게 납세 절차만 보면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 수강생분들이 빽빽히 있는 속에서 있죠. 빽빽히 있는 속에서 오프라인 수강생 빽빽히 있는데 엄청 많이 있는 속에서 그때 이제 수강생이 많다 보면 자리 싸움도 치열하고요. 자리도 막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자리 싸움도 치열해요. 서로 막 그냥 점점 경쟁하다가 뭐야 저기 내 자리에 앉아있네? 내가 더 빨리 와야 더 빨리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문 기다리고 있다가 막 직원들이 문 열면 그 막 쪼어가지고 자리 잡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자리 싸움 치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예전에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강생들 빽빽히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남녀 수강생 뭐 남녀 이거 구별 없이 앉는 사람이 자기 자리니까 그냥 먼저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도 자연스럽게 짝이 돼서 서로들 뭐 친하게도 지내고 그러는데, 어떤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고 알려주고 서로 키득대고 분위기 좋더라고요. 제가 장난으로 했잖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 누가 더 깜짝 놀랐냐? 여성 수강생이 펄쩍 뛰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막 주변 둘러보고 날 보면서 그랬는데,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관 짝이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후에도 공동중개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던 소중한 짝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항상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342페이지 1번에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볼게요. 양도세 대상 자산 단 파생상품 제외 그랬는데, 이 파생상품 같은 것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하여튼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는 양도소 과세표준을 다음의 기간 내에 납세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거 밑줄자예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어요. 가필차 빵이에요. 또는 양도 차손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표를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 번씩 해보면 되는데,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3월 8일. 3월 8일. 음력 1월 25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생일이에요, 여러분. 카페에다가 축하한다는 메시지라도 한 마디씩 써놓고, 여러분들 3월 8일 제 생일인데 월요일날 보세요. 부동산을 본인은 본인 생일날 저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3월 8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29회 시험 때 분기의 말일이라고 했는데, 분기의 말일도 아니에요. 분기의 말일이 아니라 보다
달의 말일로부터,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5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서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본인 생일 얘기하지 말고 예정신고, 본인 생일날 양도했다고 하고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10월 31일? 그러면 8월달 생일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어. 본인 생일날 양도한 것으로 다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양돌이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돌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거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되느냐 그러면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여기를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이건 보세요.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대금 청산일은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4월 만약에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거 양도할 때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으로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이 3월 2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못 받으면 나중에 결국은 세금 낸 거 돌려받고 돌려주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5, 6, 6월 언제? 30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고 허가 후 대금 청산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요. 양돌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였다가 반기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양돌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프시겠지만 힘내시고. 만약에 3월 8일 날 제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3월 8일 날.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렇지. 누가 지금 답 나왔는데. 자, 3월 8일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요. 만약에 9월 8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다음 연도 2월 말.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합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주식은. 그다음에 그 표 아래에 부담보 증여 그 꽃표시가 나와 있죠. 표 바로 아래 꽃표시.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돌이 속한다 말일부터 3개월이요. 자, 부담보 증여 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요. 좀 밑줄입니다. 3개월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정답중은 아니었지만 제가 맨날 요거 특이하다 요거. 다른 거는 2개월인데 부담보 증여만 3개월이니까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왜 안 나오지? 그랬는데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었어요. 부담보 증여의 경우는 양돌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2개월로 바꾸겠죠? 아니고 3개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 같은 것은 지금 눈 돌리지 마세요. 눈길 주지 마시고 349페이지 예정신고 자진 납부인데 납세지는 뭐 당연히 양도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비구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세지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343페이지 3번 예정신고 자진납부에서 3번 납세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한번 봤고요. 343페이지 4번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정신고 납부가 뭔지 보였어요? 이제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입니다. 양거를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 있는 고지하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인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짝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만약에 2021년도 4월 달에 팔았어요.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2022년도 5월 31일이 확정 신고 기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꿔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뭐 똑같은 거 읽어보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이런 건데 읽어보시고요.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344페이지를 보니까요. 양가로 3번입니다.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양도소 과세 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요.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경우, 즉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그렇겠죠? 양가로 5번이 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29회 시험 때 중요합니다. 또 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밑줄짝이요. 자,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바쁜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밑줄짝이고요.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예정신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줄 쫙 꺼놓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이제 힘내시겠지만 힘내시고 막바지.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럴 때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뭐하러 또 생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서로 바쁜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보세요. 이번엔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합산과세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은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해요. 더군다나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정받는데 합산해서 더 커지면,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자, 과표가 커지면 그만큼 더 높은 세율을 받아서. 그럼 이런 경우에 봐서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7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예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다거나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는 거고, 가산세는 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나 가산세 적용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다만 344페이지 맨 아래 3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에 대한 적용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여기 빗줄이요.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 부과됐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와닿지 않으면 다음에 좀 공부 더 되면 이해가 돼요. 넘어가시고 345페이지 가산세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운 대로 똑같아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깝니다.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됩니다. 우리 교재가 거기 플러스 3%를 또 집어넣었는데 플러스 미달 금액세액에 곱하기 3%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워버립니다. 그냥 일단 이 3%는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가 고의서 발부돼서 납부기한에 미납부했을 때가 3%예요. 그러니까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만 적용되는 거지 또 3%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는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 일단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개념 플러스 내용들은 나중에 보고요. 양도소득세 부가세 있잖아요. 양도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부과돼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돼요. 345페이지 맨 아래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가세 345페이지 맨 아래 4번 양도세 부가세. 양도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부가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할 때 강조드렸어요.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아니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이거는 뭐 다음 순환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만 보고 갈게요. 350페이지 제6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고 납세 의무자입니다. 국외 소유자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1번 거기 보이시죠?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비고자가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국외산 납세금 없어요. 거주자야 되는데 3년, 4년 주소고소득 거주자는 납세금 없어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소득 거주자만이 납세금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또 역시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소득세 총설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도 배웠고 분류과세, 소득세 과세 방식도 배웠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달라졌죠. 그리고 또 거주자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고 납세지 거주할 때는 주소지 자, 비거주할 때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 우리가 오늘 과세 대상 배웠고 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도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읊어보세요. 시작. 가필, 차장, 소, 기, 과 해서 과세 표준과하는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하는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감환기.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양도책 계산.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주제이고 양도비용 이런 것도 배웠고요.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차장, 장특공제, 공제 대상 알려드렸습니다.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 꼭 적혀야 되고, 양도소 차장 소 양도소 금액에서 기본공제에서 과세표 준거할 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각각 구별해서 소득금액별로 얼마씩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같은 것들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어떻게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지 봤죠, 여러분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누가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 봤고, 그 다음에 산출세 구했고,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도 배웠습니다. 불이익사항,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 그래서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액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과 일치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등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불이익상을 꼭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그 신고 기한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예정신고 기한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했었고, 확정신고 납부 기한 봤었고요. 자, 오늘 요 정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분들은 양도세는 빠르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긴 수업 시간 동안 한 것을 갖다가 좀 빠른 속도로 쭉 한번 이렇게 하면은 지나갔던 것들이 딱 한번 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더 들어보시기를 인강으로 다시 한번 꼭 쭉 들어서 복습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하셨고, 그동안 일렬 과정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이요. 다음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는데, 다음 수업 때 이제 더 열심히 심화 과정에서 한번 공부해보자 다지는 하는 의미에서 고생하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 동료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